cheap wine, drunken nights, bowling alley.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건강을 당부하는 인사 꼭 건네게 되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자 인류의 꿈이기도 합니다. 무병장수의 꿈, 그 소망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지역 포항에 새롭게 뿌리내린 씨앗이 있습니다. 몸속 가장 작은 단백질을 연구해 큰 희망의 미래를 여는 미래 산업의 열쇠.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이면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소장인 이주호입니다.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의 목표는 첫째는 기초 학술적인 목표. 그래서 세포막 단백질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는 제약 산업의 세포막 단백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제약회사랑 공동 연구나 이런 기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저희 학술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서 약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기는 했는데요.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겸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네. 연구도 하시고, 네. 연구소의 소장도 역임을 하시고. 그렇죠. 연구소 운영도 하고요. 예, 네. 엄청 바쁘시겠어요. 보통 교수님보다 조금 더 바쁘죠. 수입도 많고. 수입은 그 차이 안 납니다. 일만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직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에 대한 봉사? 교수는 제 직업이고 그런 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 단백질을 연구하는 곳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세포막 단백질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들어는 봤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세포부터. 세포는 우리 몸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요. 그래서 심장세포는 또 심장을 구성하는 거고, 뇌세포는 뇌를 구성하는 거고, 네. 각 세포들이 다 달라요. 자기 하는 일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 다세포 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세포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세포들이 서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 못하면 이제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예를 들어 주면은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수용체는 예를 들어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돼서 전달이 되면은 그 호르몬이 사람 몸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 그 과정을 보면은 호르몬이라는 게 되게 뇌에서 만들어지고 피를 타고 어떤 세포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심장세포 같은데 가면은 그 표면 그 막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랑 네. 호르몬을 결합하는 단백질, 그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네. 호르몬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을 조정하는 호르몬이라면은 거기에 호르몬이 딱 붙으면은 이 세포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 근육이 이렇게 딱 수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혈압이 쫙 올라가죠. 왜냐하면 혈관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기 할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 외에도 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종류가 한 2만 몇천 개쯤 되거든요. 와. 굉장히 많죠. 네. 각 세포들 보면은 다 또 달라요. 갖고 있는 단백질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 3천 개 정도씩 갖고 있는데 네. 그걸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장세포가 되기도 하고 근육세포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2, 3천 개 중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세포막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포막이 왜 중요하냐면 다세포 동물로 가면 갈수록 네. 자기 혼자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주위에 다른 세포랑 항상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협력하려면 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훨씬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 내려가면은 네. 막에 있는 단백질이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분을 받아도 요 정도밖에 없는데 네. 우리 사람같이 고등생물로 가면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하는 일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게 이제 세포막 단백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 세포막 단백질이라는 거는 세포의 겉에 있는 그 막에 있는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럼 그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단백질이 이제 외부랑 소통도 하는 거고, 네. 또 외부에서 물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 내부에 있는 걸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자체는 울타리고, 네. 거기에 이제 뭐가 들락날락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누군가 문지기가 서가지고 예, 예. 너는 들어와, 너는 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네. 그게 세포막 단백질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은 네.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혈관을 타고 이제 각 세포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세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도 문지기들이 서가지고 지금 포도당이 필요하구나 그럼 받아들이고 네. 필요 없구나 그럼 안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경우 혈관 안에 그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은 거거든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 간에 있는 세포들이 이 혈관에 포도당 농도를 봐가지고 높으면은 흡수해가지고 줄여주고 너무 낮으면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세포막 단백질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도 아까 단백질이 여러 종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세포막 단백질은 그 정말 말 그대로 문지기처럼 최전선에서 그렇죠. 뭐 누가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단백질이네요. 그게 중요하죠.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시고. 뭐 최고는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십니다. 근데 저는 또 이거 궁금해요. 생명과학 교수님이시니까 여러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 세포막 단백질을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어떤 거였을지 궁금하거든요. 그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국에 이제 교수로 처음 왔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분야 다양한데 네. 그중에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질병과 관련된 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약 개발에 중요한 표적 단백질들 이제 약들이 주로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포막 단백질들이라고요. 그래서 요걸 연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지금 대략 한 20년 정도 했네요. 와, 20년씩이나.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20년? 같은 거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할 건 많고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보다 막에 네. 있는 단백질은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특성이 연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테크닉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일반 단백질에 비해서.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세포막 단백질을 연구하는 게 어떤 뭐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포막 단백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좀 저 같은 이런 그냥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알만한 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왜 세포막 단백질, 이제 네. 단백질 종류가 많은데 왜 세포막 단백질이 특히 약 개발이 중요하냐 보면요. 네. 반응에서 초기 단계일수록 부작용이 적습니다. 약을 사용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어떤 물질에 반응하는 부분이 세포에서 항상 그 막에 있는 단백질이니까 고기를 막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 단백질에 대해서 약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약들은 뭐 거의 한 60% 정도가 세포막 단백질에 대해서 만듭니다. 60%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고 예. 있는 약들이 네. 한 반 이상이 세포막 단백질을 표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코로나에 대한 이제 약물들 중에서 그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노나라는 약이 네네, 레키노나죠. 그게 항체 네. 약이거든요. 네.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세포막 단백질인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데 네. 거기가 딱 거기에 하는 일이 이제 세포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인데 그 딱 세포에 붙는 부분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을 못하니까 침투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은 약이고요. 뭐 좀 더 옛날 얘기로 하면 이제 네.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는데, 타미플루. 그렇죠? 예.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10년 전쯤에 또 예. 코로나만큼 신종플루, 예, 걱정했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타미플루라는 약은 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세포막 단백질 중에서 뉴라미니데이즈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새끼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면 또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탈출할 때 탈출을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이고요. 그 탈출을 못하게 막아주는 약물이 타미플루라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도 바이러스 이제 치료제로 그때 많이 썼었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데,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개발에도 세포막 단백질 연구가 큰 몫을 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와. 뭐 가장 이제 일반인이 많이 이제 접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네. 백신 중에서 뭐 저도 3차까지 맞았는데 그 백신이 이제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방금 말씀했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게 세포막 단백질인데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 이렇게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체가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그 바이러스에 붙어가지고 네. 바이러스가 감염을 못 시키도록 침투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네. 단백질을 연구해가지고 백신으로 바꾼 거죠. 와. 아니, 세포막 단백질 연구라는 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미 쓰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네. 우리의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연구였네요. 상용화가 이미 뭐 널리 된. 아무 약이라 말씀하시면 그 중에 반은 세포막 단백질. 그러게요. 그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네. 새로운 사실 또 하나 알아가고. 이런 또 세계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성과는 어떤 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기억에 남는 거, 난 진짜 이걸 했을 때, 해냈을 때 내가 진짜 뿌듯했다. 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이제 크리스타 지노믹스라는 회사랑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교수 시작하면서 네. 공동 연구로 연구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약물이 어머. 그것도 이제 단백질, 그 세포막 예, 단백질은 예. 아니고요. 단백질이 붙는데 네. 그거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조를 보는 걸 그때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고요. 비아그라를. 네. 예. 네. 그러고 나서 한 5, 6년 후에 단독으로 연구했던 게 이제 네. 톨 유사 수용체라는 단백질, 이름이 복잡하죠? 어렵네요. 어렵죠? 뭐죠, 그거? 그게 이제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박테리아가 감염을 시키면은 우리 몸이 이제 감염이 됐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면역세포 표면에 이런 단백질들이 또 세포막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은 면역세포를 감염이 났구나 알려줘가지고 면역세포에서 각종 이제 면역 물질이 나오면은 이 면역계가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방어가 일어나거든요. 네. 바이러스 감염도 마찬가지고 박테리아 감염도 그렇고 그런 면역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톨 유사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네. 그거가 이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구조를 연구를 했어요. 가속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폐혈증 같은 경우 이제 폐혈증을 사망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암 환자들도 암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죠. 맞아요. 합병증이 오니까. 폐혈증이 이제 네. 심각한 게 면역계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박테리아 감염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야, 그러면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우리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용화돼서 우리가 약으로도 이렇게 또 쓸 수 네, 그렇죠. 있는 날이 곧 오겠네요. 네. 가능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안 되나요? 우리도 외국에서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도 있죠. 노력해야죠.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제일 좋고 네. 외국이라도 하면 더 좋고 예. 어쨌든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포막 단백질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연구인지를 알아가고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이제 포항에 들어왔단 말이죠.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조금씩 감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연구소가 우리나라 정말 뭐 어디 큰 도시들도 있는데 포항에 들어왔다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속기 때문일 겁니다. 아, 방사광 가속기요? 네. 그러니까 포항공대 생기면서 가속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가속기가 이제 그 신약에 관련된 단백질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인데 네. 가속기가 이제 하기 힘든 또 표적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세포막 단백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연구하기 좀 힘든 편이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한 10년 전쯤에 개발이 됐어요. 이게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영어로 하면 크라이오 EM이라고 그러고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세포막 단백질 같이 이렇게 가속기를 하기 좀 힘든 단백질을 연구하는 데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겠다. 어차피 이제 신약 관련된 표적 단백질들이니까. 그래서 가속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세포막 단백질을 주로 연구하고 예.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운영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놓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투자가 들어왔고요. 네. 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생물학적 시료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시료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전처리 없이는 기존의 투과 현미경을 통해서는 관찰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생물학적 시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저온으로 얼리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료가 갖고 있는 원래 형태를 저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시료를 굉장히 작은 단백질 입자부터 세포의 소기관까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빠른 속도로 시료를 얼리기 때문에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시간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 단백질의 어떤 형태들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머리카락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의 10만 분의 1 정도에 되는 작은 소입자까지 저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의 연구 장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저온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한 대도 아니고 2대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 몇 대 없죠?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과학 지원연구원이라고 네. 오창에 네네. 거기 하나 있고요. 대전에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이라고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제 3번째로 들어왔고, 저희는 이제 주로 그쪽은 이제 기초과학 연구 주로 하는 예. 곳이고, 저희는 산업체랑 신약 개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2대나 있다는 거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도 3, 4대, 4세대 다 있고, 네. 극저온 현미경 네. 60억짜리 네. 2대 있고, 네. 대단하네요. 진짜 최첨단 장비로 완전히 무장이 된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방사광 가속기도 그렇고 극저온 전자 현미경도 그렇고 둘 다 대단한 장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다른 거예요? 둘 다 현미경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기는 이제 이게 샘플을 준비하는 방식 때문에 네. 가속기는 이제 세포막 단백질은 좀 연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포막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 또 전문적으로 또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장비들이 다 네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2가지 장비가 다 갖춰진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거죠? 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네. 연구소는 아니죠. 가속기 연구소하고 다른 네네네. 연구소긴 하지만은 요 지역, 작은 지역 안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세포막 단백질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곳이 유일한 네. 연구소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나요?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제 이용하는 곳이 되게 그런 연구를 하는 곳들인데요. 네.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중국도 예. 강하고 일본,
요 정도 나라들이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몇 군데 안 되네요. 뭐 유럽은 이제 조그만 나라 다 합치면은 뭐 네. 개수가 좀 되겠지만은 다 해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데는 10군데가 채 안 될 겁니다. 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그렇죠. 네. 이야, 진짜 대단한 연구소입니다. 네. 되게 자부심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성과를 많이 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발전에 네. 기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의 그 수준이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봐서는 대략 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12 근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치는데 워낙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강하고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든 따라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포항 같은 경우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있지만 좀 바이오 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알고 네.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항이 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도시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이오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곳이 미국이죠.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의 센터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뉴욕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마 보스턴이 가장 이제 지금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산업이 크려면은 다른 산업은 이제 큰 공장이 들어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네. 인력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고 네. 새로운 기술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작은 회사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이제 일어나려면은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보스턴에 하버드랑 MIT가 있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좋은 대학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그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이 됐던 거고요. 근데 그 대학은 하버드 200년 넘은 그렇죠. 대학이죠. 200년 동안 그럼 갑자기 발전하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30년 전인데 그때는 그냥 대학 도시였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대학 도시, 학생들 많이 있고 뭐 그런 도시였는데 한 10년 전쯤에 완전히 이게 바이오 산업 도시로 전환이 됐어요. 그게 겨우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그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은 다 마련됐었는데 그거를 딱 트리거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 일을 했던 게 이제 그 주정부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막. 그렇죠. 초기에 뭐 한 1,000억 정도를 매사추세츠 작은 주거든요. 미국에서 네. 큰 주가 아닌데도 네. 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업체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회사들이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모더나 같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모더나도 사실은 원래 좀 작은 회사였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제약회사가 됐잖아요. 모더나가 다 그런 케이스군요. 아마 백신으로 한 100조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아니, 한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었는데. 거의 뭐 그 회사 정리할 단계에 들어갔죠. 문 닫기 직전이었는데. 아니, 포항에서도 그런 회사가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포항이랑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항에도 포스텍이라는 정말 훌륭한 학교가 있고 한동대도 있고 그렇죠. 교수님 같은 이런 대단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포항에서도 좀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항이 좀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포항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네. 그 포항 제철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전에는 어촌 도시였죠. 조그만 어촌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포항시가 뭐랄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일단 자부심 그런 정신이 좀 아직도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좋은 대학이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했던 좋은 대학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보스턴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노력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 그럼요. 예, 일단 좋은 대학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가능성 충분하다로 이제 결론을 짓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항이 이제 곧 바이오 산업이 더 육성이 되고 커진다면 이 한 도시에 바이오 산업이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그 집값, 땅값, 캠브리지, 네네네. 보스턴의 집값, 땅값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말도 못하게. 이건 진짜 확 와닿는, 확 와닿는. 지금 예. 거의 뉴욕의 맨하탄 수준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뭐 대학 도시니까 네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귀가 좀 번쩍 뜨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네. 보스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보다 헤드헌터가 더 많다. 헤드헌터라는 게 네네. 사람을 뽑아가는 네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그쵸. 얘기고.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고 어. 그러니까 더욱더 또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선순환이 들어가는 거죠. 이야, 놓칠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는. 그럼요. 예,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대단한데. 거기다 바이오 산업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가격이란 게 노동력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을 일해도 미국 사람이 한 시간 일하는 것의 가치하고 또는 뭐 좀 저개발국에서 한 시간 일하는 것 가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우리가 일을 지금보다 10배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시간에 10배의 그렇죠. 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이 그게 바이오인가요? 몇 개가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은 집중된 기술로 하는 거고 네. 집중된 인력으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하는 거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생산 비용이 전체의 예를 들어 약가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차지하고 개발했을 때 노력 이런 것들이 가격에 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이 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제 이 산업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바이오 분야가 많이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맞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뭐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백신, 네. 뭐 치료제 이런 건데요. 뭐 모더나, 파이자 이런 백신도 우리는 사실 비싸게 사오지만 원래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겠죠. 생산 가격으로 예. 따지면은 생산 가격은 대부분 다 비밀입니다. 제약회사는 워낙 낮아서 네, 워낙 낮아서.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군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보다는 높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다. 이야, 이거 진짜 고부가가치 많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포항이 바이오 선도 도시가 되면 일자리도 늘고 땅값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 지킬 수 있고 많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걸 하고 있는 곳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고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저희가 이제 그 길을 좀 트는데 네.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해야죠. 와, 대단하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소장님 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의 권위자이시고 많은 것을 이룩하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계획은 이제 연구자로서 기초 연구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세포막 단백질 그동안 했던 연구들 계속하는 거 일단은 개인적으로 아주 하고 싶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잘 운영이 돼서 여기 지금 이제 산업단지 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또 저희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를 내야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우리랑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뭐 앞으로 이게 상용화 되려면 한참 뒤의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진짜.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바쁘시니까
취미를 뭐 누릴 시간은 없으시겠죠? 아, 취미, 저는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 포항이 또 바다에 있으니까, 예. 그, 바다에 갈 때 뭐 어떤 음악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 있으세요, 혹시? 제가 대학교 서울에 처음 갔더니 네. 그때 영화관을 지나갔는데 네. 그때 대부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아, 대부. 그 유명한 영화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유명한 영화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그 처음에 나올 때 그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라라라라. 그게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탈리아의 그 어린애가 네. 고아가 미국으로 갈 때 보면은 이제 그 두렵잖아요. 미래의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맞서 싸우겠다 뭐 그런 의지도 들어 있고 또 뭐 결국은 이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가족도 다 죽고 이런 이제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회한 뭐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노래 같아요. 이야, 연구만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딱딱하실 줄 알았는데 감성도 살아계신 분이었네요. 예. 또 이런 얘기까지 나눠보면서 왠지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세포막 단백질 연구의 대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네. 우리 소장님께서 그 좋아하신다는 대부의 주제곡을 쫙 깔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곧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